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좌승희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모든 국민이 소위 자조하는 국민,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정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그 기풍을 만들어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발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진취적인 생각과 자조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부를 쌓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자세와 정신 그리고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농경사회의 그 왕권 밑에서 소위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계급사회 속에서 살아온 많은 국민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하고 경제 번영을 이룬 나라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출 주도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수출을 증진시키고 기업들이 열심히 수출 전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위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더 지원하고 대접하는 그런 전략을 씀으로써 온 기업들이 전부 다 수출 전선에 매달리고 소위 말하자면 수출에 매달려서 전 세계를 수출 시장으로 일구는 그런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과 소위 정신, 행동을 바꿔낸 대단히 중요한 사회개혁과 더 나가면 농촌 개발의 전략적인 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내느냐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특히 조선시대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산업공상의 계급 이념 속에서 제일 이 뭡니까, 농민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정도로 농사를 지어서 그저 남은 거 없이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는 농민들이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잘 짓고 예를 들면 좀 소출이 많아지고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주변에 탐관오리나 양반들이 다 와서 그 소문난 농부를 다 착취를 하는 거죠.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내놓으면 소위 말하자면 곤장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이 관가나 양반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그런 소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월 속에서 농민들이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고 김도 제대로 안 매요. 그저 적당히 해서 그저 자기네 가족이 죽지 않고 먹고 살면 그만이다. 그 정도로 사는 게 남한테 눈에 안 띄고 피해를 안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각인이 되고 행동으로 더 나가면 성품으로 일찍 말하자면 이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이 없고 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사가 잘 안 되면 하늘 탓하고 뭐 이러는 그 아주 비자조적인 이제 그런 행태가 만연됐고, 이것이 사실은 조선조 경제가 침체됐다는 하나의 증거로 많은 학자들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 와서 관찰한 많은 분들도 같은 이유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전통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이런 그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국민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꿔낼 것이냐는 게 국가 번영을 고민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제1공화국에서부터 농촌의 어려움과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농촌 개혁과 국민 의식 개혁을 위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15년 가까이를 거의 농촌이 움직이지 않고 겨울이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젊은 남자들은 술이나 마시고 화투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행패를 많이 부리기도 하고 이래서 잘 농촌이 피폐되고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인식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인식을 했지만 이거를 바꿔낼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 좀 드려볼까 봐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의 대처 수장의 부친께서 그 대처 수장한테 어렸을 때부터 전해준 전해오는 경언과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게 더 나가면 성품이 캐릭터의 성품이 되고 그게 인간의 미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말로 드러나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게 고착화되면 그게 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어떻게 바꿔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성품의 인간상으로 변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게 이 근대화 번영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좋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잘 듣지 않는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그 역사, 문화와 과거의 전통, 행동의 패턴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이 되면 그것의 그 관행적으로 과거의 그 이너시아, 이것의 그 습관에 따라 가지고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경제학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고, 경로의존성이 자기가 살아온 행태, 살아온 방식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저 옆에서 누가 좋은 소리를 해도 큰 충격이 없으면 그냥 옛날대로 산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사회에서 살다가 독립을 했지만 자주적인 국민으로 바뀌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어떻게 하면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관행적으로 경로의존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취적으로 근대화시켜 나갈 거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신상필벌 말씀도 올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 행동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의 그 패턴을 유형을 바꾸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한 행동을 하면은 상을 내리고 못한 행동을 하면 벌을 내린다고 하는 이 이치를 말로 해서는 잘 적응을 하지 않고 그 실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인을 가지고 차별을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시상대가 이제 시상대에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금메달리스트가 있고 은메달리스트가 있고 이제 동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학자들이 질문을 던져보죠. 누가 제일 행복하냐? 하면 뭐 아마 금메달리스트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동메달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은메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러냐? 동메달리스트는 사실은 출전은 했지만 메달을 딸 수 있으려는 기대를 안 하고 간 것이죠. 가는데 메달을 땄기 때문에 너무나 희열이 행복감이 충만한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았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은메달리스트는 왜 불행하냐? 은메달리스트 정도의 실력이면 올림픽에 나갈 때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원했던 거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망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물론 금메달리스트는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보시면 좋은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지만은 약속했던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못 받는 것이 엄청나게 개인한테 충격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상필벌의 문제인 거예요. 상을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하는 그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에 상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극이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의 그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주정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정신과 하면 된다는 정신은 그럼 어떻게 왔느냐?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면은 국가의 어떤 번영을 위한 국가 번영을 위한 국가 근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국민들의 자기 생활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한테 기대했던 상을 안 주는, 열심히 노력하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조선조에서 국민들이 앉아서 하늘 탓하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농사를 지으면 그걸로 흡족하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더 잘 살고자 노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대단히 중요한 소위 말하면 전략이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이 그저 타고난 품성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회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선호하고 선양하느냐 혹은 어떠한 행동과 그 품성을 싫어하고 그걸 말하자면 벌을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본성에 영향을 전혀 받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과 품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사회가 존중하고 아끼고 소위 말하자면 좋은 말하자면 그 칭찬을 한다 하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걸로 바뀌는 것이고 반대로 뭐 다른 타입의 인간상과 행동과 품성이 중요하다. 이게 사회가 우리가 이걸 원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우대한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또 그런 품성의 사람이 그런 생각의 사람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보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을 특별히 우대한 정책은 세월이 한 20년 흐르는 동안에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수출 전선의 전사로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농촌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에 한 10여 년 가까이를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제조업을 키워내면서 도시화, 산업화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농경사회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빈부의 격차라는 게 없는 다 모두 가난하게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아마 그게 요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두 잘 사는 사회라기보다 모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발전하지 못한 농경사회는
너도 나도 다 같이 못 사는 평등한 사회였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점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더 앞서가고, 혹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원받은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더 앞서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역사, 세계 경제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세 가지의 독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일 첫째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부가 쌓이고 소위 말하면 선호가 가고 더 많이 칭찬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보다 도시가 더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 제조업, 산업이 농업보다, 말하자면 공업이죠. 공업이 농업보다 더 앞서가는 3대 차별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이 더 대접을 받고, 농업보다는 공업이 더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가 농촌보다 더 대접을, 말하자면 성장하는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빨리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전체 경제가 같이 동반 성장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관찰인데요. 우리나라도 10여 년 동안, 60년대 10여 년 동안에 산업화가 결과적으로 농촌으로부터 끝없이 노동력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도시화가 일어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에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우리 농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문화, 전통적인 가치, 이런 행동의 유형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저성장과 소위 말하자면 침체된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안 되겠다, 농촌에 뭔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농촌 개혁 혹은 개발 전략을 통해 가지고 농촌이 산업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농촌 그 사회개혁 운동을 이제 한 걸 한번 잠깐 훑어보면, 제1공화국 시절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H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촌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국민의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5.16 직후에도 농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국민운동 본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이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제 1970년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수출주도 성장을 통한 산업화가 일어난 다음에 농촌과의 소득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1970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일 시학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우리는 동남아 지역에다가 시멘트를 많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좀 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산밖에 없으니까 아마 맨 처음에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 게 시멘트 산업이었던 거죠. 그럼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은 동남아 지역에 오일 시황 때문에 수요가 침체되니까 이제 시멘트가 팔리지 않았어요. 남아돌고 그랬습니다. 이 남아도는 시멘트를 그럼 어떡할 거냐 하는 게 또 정부의 큰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이 시멘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농촌의 농촌 개발을 위해서 이 남아도는 시멘트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볼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해 그 전해에 그 한 해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농촌에 많았는데 이런 피해 복구 사업을 하는 현장을 답사하고 독려하는 이 필드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경상도 한두 군데에서 아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청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정부의 도움도 하나도 없이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고 정말 아주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을 직접 보신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찰 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제 제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시멘트를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서 이걸 농촌에 새로운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한 끝에 1970년 이제 가을서부터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전 대한민국의 전체 마을이 그 당시 한 3만 4천 개 자연불화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3만 4천 개 마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각 마을에 시멘트를 평균적으로 한 300포대씩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를 가지고 뭐 농촌의 인프라 이제 간접 자본 투자를 하려면은 뭐 철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1톤 정도의 철근을 같이 묶어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계획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대한민국의 3만 4천 개 마을에 시멘트 300포대 정도의 시멘트와 1톤 정도의 철근을 공급을 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이 농촌 그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각 마을에 이제 시달을 하죠. 한 10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알려진 얘기인데 뭐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농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농민들한테 다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서 각 마을이 그 처한 환경이 다를 터이니 마을의 그 마을 총회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중에서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가장 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 프로젝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료될 시점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건 꼭 수출진흥 그 정책을 할 때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정부에 이제 그동안 그 당시에는 전국 대학에서 이제 훌륭한 그 교수님들 한 50여 분이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자문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자문 교수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다 책임을 맡겨서 파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 물론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의 3만 4천 개 마을을 전부 다 실사를 했습니다. 뭘 실사를 했냐? 이 마을들이 시멘트와 이 철근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마을들이 또 머리가 그때 또 다 머리를 굴리니까 평가를 온다 그러면 또 사전에 다 잘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행 감사를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만 4천 개 마을을 실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만 4천 개 정도 되는 마을 중에 16,000개 정도의 마을은 그 시멘트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냈는데 과반수가 넘는 18,000개 마을은 시멘트를 받고 철근도 받았지만 거의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을은 그 시멘트를 쌓아놓고 비가 와도 별로 관리를 잘 못해서 다 버리는 그런 데도 있고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의 농촌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나태하고 얼마나 이런 문제, 이 자기 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지 하는 것이 아주 그 결과로서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지 거의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뭐 반민주적이다, 혁명이다, 뭐 헌법 질서의 파괴다, 또 야당에서 엄청난 이제 공격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71년이죠.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이래서 야당에서는 이 새마을 운동이 이게 무슨 농촌 개혁이니 뭐 삶의 질의 개선이니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권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하나의 정치 행사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죠. 그 당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도, 야촌 이런 쪽에서는 거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수용 태세가 없고 거의 참여를 안 했던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안 되는 16,000개 마을만 실제 참여를 했고 18,000개 마을은 참여를 안 한 것이죠. 이제 내무부에서는 그때 새마을운동은 이제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는데요. 내무부에서는 이제 이 결과를 놓고 이게 새마을운동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일은 아니잖아요. 이걸 매년 어느 정도의 그 성과가 날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두 번째 해에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가 1년도 안 됐고, 더구나 이게 조선조에서부터 내려온 국민의 의식 수준, 문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바뀌는 농촌이 이게 그냥 쉽게 바뀌겠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은 했지만 새마을운동의 취지라든가 이 정신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 농촌에 알리고 교육시키는데 이제 충분히 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죠. 새마을운동 하면 여러분 자조, 자립, 협동이라고 하는 그 캐치 프레이즈가 있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것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다음번 두 번째 라운드 세컨 2차전도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이 지난해처럼 시멘트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되 새마을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었던 겁니다. 이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갔는데 대통령께서 이 안을 보고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신상필벌에 이치에 안 맞고 더 나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에도 안 맞는다. 더 나가면 이 시장의 이치하고 세상의 이치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똑같이 다 지원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무부에서는 고민이 된 것이죠. 이게 내무부의 결정은 가기를 통해서 국무회의 결정이나 다름이에요. 국무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도저히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는데 만일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뭔가 다른 차등이나 차별을 성과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면 이게 다 표로 나타날 것이고 이게 그 다음 선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내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김현옥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공화당의 실세인 또 사무총장하고 같이 대통령님을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설득하려고 그런 거죠. 이제 이거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만약 여기 적용을 하면 이게 문제가 보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제안한 대로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십시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공화당의 5인방이라고 불리는
실력자 5분이 정치인들이시죠. 대통령님을 면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대통령님은 행정가로서 이렇게 하지만 이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사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열심히 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신상필벌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는 정권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대통령님의 말씀이 뭐였냐. 좋다. 내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 신상필벌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마을은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역사를 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리더십 지도자 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9년 가까이 넘게 하셨던 김정념 선생께서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신 거라서 이건 틀림이 없다고 봐요. 제가 여러 군데 이 사실을 기록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내무부에서 어떻게 했냐. 대통령 지시대로 첫 해에 성과를 낸 16,000개 마을에는 시멘트를 평균적으로 200포대를 더 붙여서 평균 500포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건 이제 차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성과가 우수한 마을은 돈까지 한 100만 원씩 현금을 지원했어요. 여러분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방을 가보시면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현금 지원까지 받는 데는 비서까지 세워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8,000개 마을은 어떻게 했냐. 그 18,000개 마을은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냐. 성과를 내지 못한 마을은 앞으로 정부에서 일체 지원이 없다. 다만 이 마을들이 협력해서 자력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력으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정부가 다시 평가하겠다. 이게 정부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이걸 해석을 하면요. 18,000개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새마을운동에 참여는 안 했다 하더라도 과거 역사로 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처벌을 받은 예는 없었다 이거예요. 뭘 시키지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 좀 안 했다고 뭐 정부에서 그렇게 차별이 되겠어? 다른 데 좀 우리도 주겠지.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 마을은 일체 지원이 없다. 필벌이죠. 필벌. 상을 주겠다고 했고 그게 말하자면 이미 자기네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를 안 준다고 한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18,000개 마을이 완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요즘 같았다고 하면 제 생각에 어떤 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지원을 못 받으면은 뭐 도지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군수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뭘 원해요? 제발 우리 좀 해라. 안 그러면 표 안 주겠다. 그러면 또 지도자들 아이고 좀 나눠줍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공평하게 또 나누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18,000개 마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가 있었고 온 국가 기관이 지원을 안 한다는데 딱 그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소위 말 로비를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차 년도가 계속됐습니다. 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마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까요? 어디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자기네가 참여하고 더 나가면요. 잘한 마을을 가서 보고 배워서 그거를 자기네가 실천을 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는 방법밖에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 새로운 유인 구조 속에 대한민국 농촌이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물론 첫 해에 잘했던 16,000개 마을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를 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서 6,000개 마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모아서 참여해서 성과를 낸 거예요. 정부에서 놀란 거죠. 6,000개 마을을 첫 해에 잘했던 마을과 같이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말하자면 숫자로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이제 18,000개 마을이 됐네. 16,000개 마을에 6,000개 한 22,000개 마을이 되는 셈이군요. 이 마을에는 지원을 하고 그 18,000개 마을에서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12,000개 마을은 완전히 지원에서도 배제를 한 겁니다. 이게 한 5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같은 원칙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지원받지 못한 마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어떻게 증가했냐면 점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마을로 전환이 된 거예요. 1975년, 4년, 5년쯤 되니까 거의 90%, 95% 넘는 대한민국 농촌이 전부 다 소위 자립, 자주마을로 다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마다 모내기 할 때마다 늘 시골을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농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정말 놀라운 그 발상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한두 번 해봤더니 잘하는 마을도 있고 못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못하는 마을을 지원해도 이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떤 전략을 쓰고자 하느냐. 잘하는 마을을 3학년, 그 다음 잘하는 마을을 2학년,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마을을 1학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1학년을 기초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학년을 자조마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뭘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학년을 자립마을. 3학년은 정부가 지원 안 해도 이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아주 역동적인 마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을 이제 나누어서 자기는 지원을 1학년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보통의 정치인이나 보통의 상식으로는 1학년을 열심히 키워서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서 키워야지 2학년, 3학년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지원하고 그 2, 3학년하고 같이 가지 1학년 기초 마을이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국가가 앞으로 번영해야 되고 근대화의 그 과제가 산적해 있고 정부는 없는 돈에 그나마 이걸 지원을 해서 하는데 앉아서 정부 지원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마을을 어떻게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는 2학년, 3학년 자주마을, 자립마을을 더 선양하고 말하자면 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하겠다고 농촌에 가서 농민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설파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뒤에 대한민국의 농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 거의 90%, 95% 넘는 농촌이 자주 자립마을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소득이 가구당 평균 소득이 도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을 추월하게 됐어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통해서 농촌 소득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죠. 잘 아시는 통일벼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비료를 새로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전기를 공급하고 수도를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공급을 열심히 해서 농촌 근대화에 나섰던 거죠. 물론 이제 흥미로운 어떤 얘기는요. 정부가 농촌에 전기나 수도를 공급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성과 내는 마을을 먼저 지원해라. 먼저 수도도 보내고 먼저 전기를 보내라. 그렇지 않은 마을은 놔둬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농촌을 분기하게 한 거예요. 분기탱천이라고 그러죠. 지원받지 못한 마을이 다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열을 받고서 해결책을 찾아봤더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에서부터 온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국민이 최고다. 정부에 지원받고 안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분위기 속에서 어디 가서도 소위 로비를 해서 지원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끝없이 제일 잘하는 마을을 계속 가서 견학하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열심히 시킨 것도 중요했죠.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고 이렇게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마을이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마을의 성공 노하우를 빨리빨리 배우면서 자신들한테 이걸 체화해서 농촌 개발과 발전에 나선 거예요. 자기 마을을.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대한민국 농촌이 천지가 개벽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새마을 운동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후진국에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정체된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는 과정, 혹은 농경사회를 그 자체적으로 높은 생산성의 그 새로운 역동적인 농촌으로 바꾸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성공한 나라가 아직도 없어요, 대부분. 근데 한국이 이걸 10년, 한 5년 정도 안에 천지를 개벽을 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또 뭐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고 뭐 수출하고 뭐 중화공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업화를 해서 이제 근대화를 이룬 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래서 자랑을 또 하니까 후진국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도와달라고 그런 게 빈곤 퇴치. 제일 뭐 어떻게 해야 돼? 농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전부 다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많이 씁니다. 뭐 코이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해서 돈을 해서 그냥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다고 뭐 직원들이 전 세계 한 5, 60개국에 나가고 말이에요. 뭐 저도 한두 군데 가서 교육도 하고 해봤지만 지난 한 10년 넘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후진국에서 한국처럼 온 나라가 뒤집어진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가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1, 2년 하다가 다 흐지부지예요. 요즘 뭐 르완다라고 뭐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나서서 자기는 제2의 박정희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은 돈을 쓰고 마을을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고 배우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소위 말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소위 그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바로 박정희의 패러다임 전략을 모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새로운 형태, 진취적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고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면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앞장세워야지만 그 사회에 더 많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이건 사실은 인류 진화의 철칙입니다. 이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같은 대열에 참여시킬 방법은 없어요. 대열에서 탈락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듬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선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쁘고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정책을 국가가 계속 쓰면 그런 사람으로 점점 사회가 꽉 찬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인류 진화의 철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는 뭐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마을을 앞장세우고 그런 마을의 지도자를 선양하고 그런 마을을 선양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 모든 마을을 그 대열에 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이 원리를 후진국에 전달을 해야지 되는데 후진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 좋은 말로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이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을 가서 낙후된 마을을 잘 개선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거 알아? 하면 따라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마을에서 안 따라요. 왜? 우리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먹고 살아. 이런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그래, 그 말 도와줬어요. 다음번에 우리 도와줄 차례구만. 이러고 앉아있죠. 이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도와주지? 아프리카의 케냐나 그 인근에 가면 그 마사이족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21세기 이 첨단 사회에서도 아직도 옛날처럼 살잖아요. 소위 옛날 헌터 게더러 수렵과 채집시대와 다르지 않게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1, 2km만 가면 뭐 나이로비가 있고 현대식 도시가 있잖아요. 가서 맨날 봐도 안 바뀌어요. 경로우전성이라고 그랬죠. 살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움직이질 않죠. 근데 경제학자들이 답답하니까 마사이족 그 그룹에 거기 가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좀 이렇게 참여해서 좀 도와라.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현금을 들고 갔어요.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와, 드릴게. 바글바글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 걸리면 다 하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성경의 달란트 얘기 있죠. 얼마 전 강의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렸고 2500년, 300년, 500년 전에 중국의 법가들이 주장했던 신상필벌 이게 세상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말하자면 인정머리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그 가난한 농촌을 도와준다는 게 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옛날식으로 먹고 살기 앉아서 그냥 소위 편으로 그냥 과거와 똑같이 사는 거를 그냥 적당히 도와줘서 살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소위 말하자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소위 말하면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신상필벌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이 원리의 실천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음지에 있는 사람을 다 양지로 이끌어냈으니 이거야말로 동반성당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당장 좋은 말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 상태를 못 벗어나고 살게,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도 도와준다 그래서 바로 그 음지로 집어넣는 일을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요즘 정치인들이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멀쩡한 사람을 야, 가만히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래, 도와보세요. 학생들, 야, 공부하지 않아도 돼. 다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모두를 자조는 고사하고 의타적이고 남 탓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새마을운동이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는 듯 했지만 다 오늘날 사라졌어요. 후진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새마을운동 정신에 새마을 정신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80년대를 거치면서 박정희 시대가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독재했다, 온갖 말하자면 차별했다, 이래가지고 그 시대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새마을운동 정신,
그 원리를 다 버린 거죠.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농민들한테 농민 구조조정, 예를 들면 농업 구조조정이 계속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의 과제였죠. 대한민국이 WTO에 가입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돈 지원하자.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박정희식을 모른 거죠.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모르니 그 수십조가 되는 돈을 뭐 100조가 넘는 돈들이 나갔다고 그러죠. 뭡니까? 금리 탕감 포함해가지고 농촌을 지원한다고 온갖 정책을 다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골고루 농촌이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니 다 논아줘라. 평등하게 논아줘. n분의 1이지요. 그 누가 역동적으로 해서 자기 그 농업을 구조정하고 그걸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겠나? 혁신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이 가다 보니까 뭐 일부 변화가 있긴 있지만은 이게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업 구조정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진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박정희 정책 패러다임을 다 버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난한 사람 도우는 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 도우는 거 해야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가게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제가 보기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양지에 있는 사람을 점점 음지로 끌어내서 정부한테 매겨 살리라고 만드는 전혀 발전 친화적이지 못하고 발전 지향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주적이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전 세계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전 세계가 저성장 양국과 한국 마찬가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성장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도와준다고 그러니 누가 움직이겠어요? 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다 부조리, 부패해서 했다고 다 세상에 다 그렇게 부패해서 잘 살 수 있나요? 이렇게 폄하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음지에 앉아 있고자 하는 사람이 온 사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양지로 나와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을 공급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렇지 않고 앉아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난 3, 40년 동안 반박정희식으로 한 게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은 그런 소위 말하자면 의식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 나와요. 말이 잘못 나오다 보면 행동도 잘못되는 거죠. 행동이 잘못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그러면 사람의 성품도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성품이 뭐냐? 내 책임은 없다. 다 남 책임이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전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신상필벌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원리의 실천 의지, 저는 이걸 경제적인 차별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차별 싫어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노력을 다르게 하고 성과가 다르면 사회가 그걸 다르게 평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한 강의에서 시작에서 우리가 하는 게 늘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평등을 주장하지만 시장에 가면 또 계속해서 선택하고 차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딴소리 하죠. 이게 표리부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봐야 돼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세상을 알려줘야지. 공부하는 어린 학생과 대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이 어떻다는 걸 제대로 알려줘야지 앞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 안 하고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지. 세상은 차별해. 맨날 가서 그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거꾸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면 학생들이 잘못된 세상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실패해요. 이게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농촌개혁, 사회개혁,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이걸 또 더 많이 올바르게 세계에 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